한 발에 40억 원, 미국이 30년간 85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한 방공무기의 가격입니다. 200달러짜리 적의 드론 한 대를 잡기 위해 300만 달러를 날려야 하는 현실. 이것이 세계 최강 미군이 마주한 절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경악시킨 무기를 공개합니다. 한 발에 단돈 2,000원, 요격률 95%. 미국 국방부 수석 연구원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물리학, 법칙을 거스른 것처럼 보이는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크리스토퍼 스틸입니다. 올해 52살이고요. 미국 국방부 산하첨단무기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25년간 일해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레이저 기반 방공무기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죠. 제 사무실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연구소 지하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저는 인생의 절반을 보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심지어 딸의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죠.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적의 미사일과 드론을 저렴한 비용으로 격추할 수 있는 완벽한 방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제 동료들은 저를 데이터의 화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성격이 냉정하고 분석적이었거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숫자와 논리로만 판단했어요. MIT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논문이 네이처에 3번이나 실렸습니다. 인용 횟수만 500회가 넘었죠. 제 연구실 벽에는 수십 개의 표창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예가 무색하게도 제가 평생 추구한 꿈은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였어요. 제 책상 위에는 실패한 프로젝트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커피 얼룩이 묻은 설계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어요.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만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에 300만 달러였어요. 하나로 환산하면 40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중동에서 날아오는 200달러짜리 상업용 드론 하나를 잡기 위해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1만 5천 배의 비용 차이예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 자살행위였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중동 전선 보고서였어요. 이라크 바그다드 미군 기지, 또 드론 공격 받음, 시리아 알탄푸 기지, 드론 3대 격추, 패트리어트 3발 소모, 예멘 주둔 미군, 드론대 공격으로 피해 발생. 이런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저 무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전기만 있으면 무한정 발사할 수 있는 꿈의 무기였으니까요. 한 발당 비용이 단 $1. 이론상으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없이 실패했죠. 2000년에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5년 안에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4년이 되도록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레이저 출력이 부족하면 표적을 관통하지 못했고 출력을 높이면 시스템이 과열되어 폭발했어요. 날씨의 영향도 컸습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레이저가 산란되어 효과가 떨어졌죠. 먼지가 많은 중동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25년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실패, 또 실패. 제 개인적인 삶도 엉망이었습니다. 부인 에밀리는 10년 전부터 저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여보, 당신은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큰딸 사라는 이제 20살인데 제가 제대로 얼굴 본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작은딸 제니는 고등학생인데 학교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는 왜 맨날 일만 해요? 제니가 한 번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초기 인식은 솔직히 말하면 무시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스마트폰에서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삼성과 현대는 세계적인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방산 기술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레이저 무기 같은 첨단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만이 개발할 수 있다고 믿었죠. 제 연구실 동료들도 비슷했어요.
한국, 그들은 우리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지 뭐.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 웃음에 동참했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4년 10월에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연구소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낡은 혼다 어코드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연구소 경비원 톰이 손을 흔들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스틸 박사님. 저도 손을 흔들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레이저 냉각 시스템 데이터 분석, 국방부 예산 보고서 작성, 오후 3시 팀 미팅, 늘 하던 일상이었어요. 연구실 문을 열자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지난 10년간의 실패한 프로젝트 목록이 적힌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프로젝트 알파 2015년 실패, 프로젝트 베타 2017년 실패, 프로젝트 감마 2019년 실패. 빨간색 마커로 쓴 실패라는 단어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함에는 밤새 쌓인 메시지가 127개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긴급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긴급 예산회의, 긴급 성과 보고 요청, 긴급 국방부 감사.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중동 전선 상황 보고서였어요. 어젯밤 이라크 바그다드 그린존 근처 미군 기지가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총 5대의 상업용 드론이 날아왔고 우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4발을 발사하여 3대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의대는 놓쳤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탄약고 일부가 파손되었죠. 비용 계산을 해봤습니다. 드론 5대 제작비 약 $1,000, 패트리어트 4발 총 $1,200만 달러. 우리가 입은 피해는 약 $50만 달러.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적은 $1,000로 우리에게 $1,250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미국은 곧 파산할 거예요. 두 번째 이메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방부 예산 감사 결과였어요. 우리 레이저 무기 프로젝트에 지난 10년간 투입된 예산이 총 127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된 무기는 단 한 개도 없었죠. 의회에서 프로젝트 중단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제 25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버린 커피는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 같았죠. 오전 10시. 동료 마이클 존슨이 제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마이클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엔지니어로 저와 함께 15년간 일해온 동료였어요. 스틸, 자네 이거 봤나? 마이클이 태블릿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디펜스 뉴스 기사였어요. 제목은 의회 레이저 무기 프로젝트 예산 50% 삭감 검토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봤어요, 마이클. 아침에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마이클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끝난 거 아닌가? 25년 동안 이만큼이나 투자했는데 결과가 없잖아.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마이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는데 주변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곧 접는데 국방부가 더 이상 예산 안 준대. 차라리 이직 알아봐야 하나? 연구원들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저는 샐러드를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25년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건가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샐러드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마이클이 다시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했죠. 스틸, 자네 이거 들었나? 뭔데요, 마이클? 한국이 뭔가 만들고 있다던데.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무슨 얘기죠? 마이클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펜타곤 정보국에서 정보가 흘러나왔어. 한국이 신형 방공 시스템을 개발했다는데 뭔가 혁신적이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우리가 30년 동안 못한 걸 그들이 해냈다고요? 말도 안 되죠. 마이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스틸.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정보국에서 비상이 걸렸어.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마이클, 아마 또 과장 광고일 겁니다. 실험실에서 한두 번 성공한 걸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 거겠죠. 한국은 우리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잖아요.
하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니까. 자네도 곧 알게 될 거야. 마이클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어요. 창문 없는 방에서 형광등만 휑하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 저는 중얼거렸어요. 불가능해.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소문이 연구소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카페테리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한국이 뭔가 만들었대. 펜타곤이 비상회의를 했대. 정보국이 자료를 수집 중이래. 저는 이런 소문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정말로 한국이 뭔가 발견한 건 아닐까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름도 생소한 기업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최근 실적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 9개국에 수출되었고 K 전차는 폴란드에 대량 수출 계약을 맺었더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성장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구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25년이에요. 제가 이 일에 매달린 시간이 말이죠. 하지만 뭘 잃었나요? 실패만 산더미처럼 쌓였을 뿐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새벽 3시, 저는 악몽을 꿨어요. 하늘을 뒤덮은 수천 대의 드론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지만 수가 부족했어요. 드론들이 계속 날아왔고 기지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구소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복도에서 국방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은 연구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제 상사인 존 해리슨 국장도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는 평소엔 여유있고 농담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화요일 오전 저는 펜타곤에서 날아온 긴급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기밀 브리핑 참석 의무였어요. 내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브리핑실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각시 징계 조치. 메일의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긴급하고 엄중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도 이메일 받았어? 네, 받았어요. 뭔 일인지 아세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 저는 부인 에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 뭐 때문에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큰일인 것 같아.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여보. 정말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차갑고 무정한 빛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보니 52살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저는 본관 브리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클도 보였어요. 그가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스틸, 무슨 일인지 들었어? 아니요, 당신은요? 마이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주 심각한 일인 것 같아.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하나씩 브리핑실로 들어갔어요. 브리핑실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보통은 회의 시작 전에 사람들이 잡담을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아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중간쯤 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큰 스크린이 있었고 단상에는 존 해리슨 국장과 낯선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은 국방부 정보국 요원처럼 보였어요. 정확히 10시 30분 해리슨 국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은 국가 최고 기밀 사항입니다.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동료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위반 시 연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입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죠. 해리슨 국장이 정보국 요원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국방부 정보국의 제임스 라일리 국장입니다. 라일리 국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보게 될 영상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착하십시오. 이건 현실입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평야가 보였어요. 어딘가의 실험장 같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풀을 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화면 하단에 한글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신형통합방공 시스템 실사격 시험. 저는 긴장했어요. 한국이라니. 다음 장면에서 하늘에 수십 대의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점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어요. 화면 왼쪽 상단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표적 50대. 그리고 땅에서 뭔가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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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연속으로 발사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작은 요격체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드론들이 하나씩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불꽃들이 하늘에서 터졌어요. 하나, 둘, 셋. 순식간에 10개가 격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격이 이어졌어요. 20개, 30개, 40개.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1분 30초 후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표적 50대 중 48대 격추. 요격률 96%. 그리고 다음 자막이 제 심장을 먹게 했어요. 요격체 단가 한 발당 1,500원, 판매가 2,000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000원이라고요? 이건 불가능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오타가 분명합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외쳤어요. 하지만 라일리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이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이 공식 발표한 수치입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 방위사업청 공식 보도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문서였죠. 신형 소형 유도 요격체 개발 완료. AI 기반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실사격 시험 성공률 95% 이상. 제조 단가 한 발당 1,500원.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라일리 국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레이저 방식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소형 유도탄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AI로 통합 관제하는 방식을 택했죠. 개별 요격체의 성능은 높지 않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놀라운 효율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25년간 추구한 슈퍼 무기가 아니라 그들은 스마트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접근법 자체가 잘못되었던 겁니다. 마이클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스틸, 우린 졌어. 완전히 졌다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이건 사기야. 실전에선 안 될 거야. CGI 조작일 거야. 하지만 라일리 국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보국이 3주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낸 겁니다. 해리슨 국장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한국이 방공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300만 달러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한순간에 구시대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펜타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 협력합니다. 둘째, 우리가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25년이에요. 제가 이 일에 바친 시간이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마도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를 앞질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연구소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모두가 충격과 분노,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한국이 우릴 이겼다고? 우리가 30년 동안 뭘 한 거야?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의 화이트보드에는 실패라는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며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에서 날아온 이메일이 수십 통이었어요. 긴급 태스크포스 구성, 한국 시스템 약점 분석, 대응 전략 수립. 제 이름도 태스크포스 명단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한국 방공 시스템, 한국 군사기술.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웠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부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중요한 일이 생겼어. 에밀리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건강 챙기세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모니터를 응시하며 한국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 전쟁. 1950년에서 1953년. 전쟁 후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 하지만 2024년 현재 1인당 GDP 35,000달러. 세계 10위 경제대국. 70년 만에 이룬 기적이었어요. 한국의 산업 발전 과정을 읽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1960년대엔 가발과 섬유를 수출했대요. 1970년대엔 조선과 철강, 1980년대엔 자동차와 가전, 1990년대엔 반도체와 IT, 2000년대엔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2020년대엔 방산과 첨단 무기,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한 역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거죠? 새벽 4시. 저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래요.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밤낮 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요. 이게 한국의 원동력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석유도 천연가스도 광물도 없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육받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 말입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한국 연구원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제 얼굴을 거울로 봤어요. 52살의 지친 중년 남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언제부터 열정을 잃어버린 걸까요? 창밖으로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어두운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30명의 연구원이 모였어요.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해리슨 국장이 말했습니다. 스틸, 자네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30일 안에 한국을 능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죠. 우리가 25년 동안 못한 걸 30일 만에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저는 팀원들 앞에서 강한 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미국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시도해야 했어요. 포기하는 건 곧 패배를 인정하는 거니까요. 2주간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예산 250억 달러를 투입했어요. 레이저 출력을 2배로 높이고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새로운 합금 소재를 도입하고 AI 타겟팅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죠. 저는 하루에 3시간만 잤어요. 나머지 시간은 모두 일에 매달렸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10잔 이상 마셨어요. 손은 떨리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부인 에밀리가 전화했습니다. 여보, 언제 집에 와요?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다음 주는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모르겠어, 여보. 아마 한 달은 더 걸릴 거야.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건강만 챙겨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텅 빈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죠. 12월 1일, 드디어 시험 발사 날이 왔습니다. 네바다 사막의 시험장으로 우리 팀 전체가 이동했어요. 비행기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추락.
극명하게 갈리는 운명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우리는 버스로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시험장에는 이미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와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 로키드 마틴 CEO, 레이시온 대표, 각군 장성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저는 관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레이저 시스템 상태, 표적 위치, 날씨 정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시험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분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팀원은 각자 위치로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관제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시험 발사 5초 전 저는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만은요. 25년의 노력이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4, 3, 2, 1 발사. 레이저가 발사되었습니다. 푸른 빗줄기가 하늘로 쏘아졌어요. 첫 번째 표적 드론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명중, 드론이 폭발했어요. 관제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좋아, 계속해. 두 번째 표적 발사. 또다시 명중, 드론이 떨어졌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세 번째 발사 직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시스템 과열 경고. 냉각 시스템 한계 도달. 저는 소리쳤어요. 냉각수 주입. 빨리. 기술자가 버튼을 눌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섭씨 200도, 250도, 300도. 그리고 레이저 모듈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안 돼. 제가 외쳤어요. 하지만 시스템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모니터에 빨간 글씨가 나타났어요. 시스템 다운, 작동 불가.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0발 중 2발만 명중하고 끝났습니다. 20% 성공률, 한국의 95%에 비하면 참담한 실패였어요. 관제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국방부 관계자들의 차가운 시선이 유리창을 통해 느껴졌어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이에요. 제가 25년 동안 한 게 뭡니까? 결국 실패했잖아요. 저녁에 국방부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별도의 회의실이었어요. 차관은 냉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틸 박사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냉각 시스템이 예상보다 빨리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차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5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결과가 이겁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펜타곤은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단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중단이라고요? 네,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25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지니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스틸, 자네 잘못이 아니야. 우린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최선으론 부족했다는 걸 말이죠.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에밀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요. 에밀리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울고 싶었어요. 25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다음 3일간 저는 자택대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정직이었어요. 집에서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샤워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52살의 나이가 갑자기 실감났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일에만 매달렸는데 결과는 실패. 제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한국 방산, 한국 기술, 한국의 성공 비결. 검색하면 할수록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1950년대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었습니다. 인구의 10%가 사망했고 산업시설은 완전히 붕괴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1960년대엔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며 외화를 벌었어요. 1970년대엔 중동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기술을 개발했죠. 제가 읽은 한 기사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을 생명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부모들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집을 팔고 빚을 지고 끼니를 거르면서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교육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의지가 있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저는 뭘 가지고 있죠? 좋은 환경, 충분한 예산, 최고의 장비. 하지만 결과는 실패. 왜일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오만했어요. 미국이 최고라고 우리가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죠. 그들은 우리를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모방이 아니라 혁신을 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길을 택했고 그 길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12월 10일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제임스 웨인 박사, 제 은사님이자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웨인 박사님은 MIT 물리학과 명예교수로 1970년대부터 방공 시스템을 연구하신 전설적인 과학자였어요. 저는 박사님의 제자였고 그분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은퇴하신 후로는 거의 연락이 없었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틸, 자네 요즘 힘들다며? 소식 들었네. 웨인 박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바닥입니다.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에요. 웨인 박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자네, 한국 가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한국에 가라고요? 웨인 박사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네. 자네가 25년 동안 찾던 답말이야. 저는 반박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 가서 뭘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패자입니다. 승자를 찾아가는 건 굴욕이에요. 웨인 박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패자, 승자? 그게 과학인가? 진정한 과학자라면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스틸.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제 자존심이. 웨인 박사님이 말을 잘랐습니다. 자존심? 그게 진실보다 중요한가? 자네는 지금 자존심 때문에 눈을 가리고 있어. 한국이 정말로 뭔가 발견했다면 그걸 배우는 게 과학자의 도리 아닌가?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박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웨인 박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국 방위사업청에 연락해뒀네. 자네를 위한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 가보게. 후회하지 않을 걸세.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어요. 누구였어요? 웨인 박사님이셨어요. 저를 한국에 보내고 싶어 하세요. 한국에요? 왜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찾을 것인가. 에밀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항상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당신다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겠습니다. 웨인 박사님께 전화했어요. 박사님, 제가 한국에 가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웨인 박사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잘 결정했네, 스틸. 내가 모든 걸 준비해두었네. 그날 저녁 이메일로 비행기표가 도착했습니다. 12월 20일 출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인천공항 직항. 저는 티켓을 출력해서 책상 위에 놓았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표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에서 한국 관련 책 10권을 주문했어요. 한국 전쟁의 역사, 경제 발전 과정, 산업화 이야기, 한국 문화와 전통. 책들이 도착하자마자 저는 밤새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가난했어요. 하지만 2024년 현재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를 넘습니다. 70년 만에 500배 이상 성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책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 근면성, 공동체 정신이 만든 기적이라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한국 전쟁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어요. 전쟁의 참상이 끔찍했습니다. 서울이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죠. 16개국 유엔군이 도와줬지만 결국 한국을 재건한 건 한국인들 자신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고 젊은이들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 기초 강의를 찾아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려웠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딸 제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한국어 배우는 거예요? 네, 아빠가 한국에 갈 거거든. 제니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K-팝의 나라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맞아. 하지만 아빠는 K-팝이 아니라 K방산을 배우러 가는 거야. 제 책상 위에는 포스트잇을 붙여놓았습니다. 겸손하게 존중하며. 저는 매일 이 문구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번엔 달라야 해. 오만함을 버리고 진심으로 배워야 해.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잠시 한국에 다녀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오겠습니다. 마이클이 전화했어요. 스틸, 정말 가는 거야? 네, 마이클. 저는 배우러 갑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행운을 빌어, 친구. 많이 배우고 와. 12월 20일 아침, 저는 가방을 꾸렸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그리고 한국 관련 책들. 에밀리와 딸들이 공항까지 바래다 줬어요. 공항 출국장 앞에서 에밀리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무사히 다녀와요. 많이 배우고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여보. 딸 제니가 말했습니다. 아빠, BTS 사인 받아와요. 저는 웃으며 제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노력해볼게.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14시간의 긴 여정이었어요. 이코노미석 좌석은 좁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 자료를 더 읽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10위권 방산 기업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였어요. LIG넥스원은 레이더와 유도무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기업들을 몰랐을까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제 자존심을 버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게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해요. 새로운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의 승객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무슨 일로 가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우러 갑니다. 14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엄청나게 큰 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현대적인 복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깨끗하고 밝고 효율적이었어요.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 나았습니다. 입국 심사는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기계의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으면 끝.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짐을 찾는 곳도 체계적이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빠르게 돌아가고 짐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에 한국은 추웠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에서 보낸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팻말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틸. 저는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토퍼 스틸입니다. 담당자가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스틸 박사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호텔은 여의도에 예약해두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63빌딩 근처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 큰 창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 건너편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63빌딩, 수많은 건물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 나라가 정말로 뭔가 특별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의 방산연구소를 방문하게 되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김태훈 박사에 대한 정보도 찾아봤어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MIT 박사, 한국으로 돌아와 20년간 방산 연구, 논문 100편 이상, 특허 50개 이상, 대단한 경력이었습니다. 저는 긴장되었어요. 내일 만나게 될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이준호가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있는 연구소로 가실 겁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려요. 저는 차에 탔어요. 서울 아침 출근 시간의 교통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차들은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차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산과 강, 도시와 농촌, 작지만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1시간 후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연구소보다 더 나아 보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스틸 박사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저는 김태훈입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박사님의 업적에 대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김태훈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스틸 박사님. 중요한 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죠. 그의 태도에서 오만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함과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연구소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태훈 박사는 저를 각 부서로 안내했어요. 설계실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실에서는 거대한 스크린의 요격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조 공장에서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곳이 첨단 기술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벽에 걸린 구호였습니다. 함께하면 더 강하다. 이 문구가 연구소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김태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철학입니다. 스틸 박사님, 개별 무기의 성능보다 시스템의 협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핵심이구나. 우리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통합 관제실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레이더 데이터, 요격체 위치, 네트워크 상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스틸 박사님,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레이저가 아닙니다. AI 기반 통합 네트워크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레이저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요격이 가능한 겁니까? 김태훈 박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 발에 40억 원짜리 슈퍼 미사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에 2,000원짜리 소형 요격체 100개를 네트워크로 연결했죠. AI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요격체를 선택하고 발사합니다. 한 요격체가 실패해도 즉시 다른 요격체가 대응하고요. 이게 우리가 95% 요격률을 달성한 비결입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미국은 개별 무기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했죠. 하나의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무기들이 협력하는 시스템.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25년 동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슈퍼 영웅 하나를 만들려고 했지 스마트한 팀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스틸 박사님 생각해보세요. 드론대가 100대 날아온다고 가정합시다. 레이저 한 대로 100대를 모두 격추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레이저는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할 수 있고 냉각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다릅니다. 200개의 요격체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어요. AI가 각 요격체의 표적을 할당하고 네트워크로 실시간 조정합니다. 이게 바로 때로 싸우는 전략이죠.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인주의적 접근을 했어요. 하나의 완벽한 무기를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집단주의적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 무기들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일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슈퍼맨을 꿈꾸지만 한국은 어벤져스를 만든 거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저를 연구소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식당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다양한 한식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태훈 박사가 추천했습니다. 불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저는 불고기와 밥, 그리고 여러 반찬을 받았어요. 자리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불고기의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스틸 박사님, 이게 한국 문화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김태훈 박사가 반찬들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하나의 메인 요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반찬이 조화를 이루죠. 김치, 나물, 콩자반, 계란말이. 각각은 작지만 함께하면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우리 방공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슈퍼 무기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음식에서도 철학을 배우다니 한국 문화의 깊이가 느껴졌어요. 저는 김치를 맛봤습니다. 처음엔 맵고 시큼했지만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났어요. 이것도 시간과 노력이 만든 음식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든 것에 정성을 들이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 김태훈 박사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회의실에는 큰 스크린과 화이트보드가 있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시스템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3가지 층으로 구성됩니다. 김태훈 박사가 설명했어요. 첫째, 감지층. 다중 레이더가 360도를 감시합니다. 둘째, 판단층. AI가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셋째, 실행층. 소형 요격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됩니다. 이 세 층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거죠. 저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핵심은 AI였어요. AI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어떤 표적이 가장 위험한지, 어느 요격체가 가장 적합한지, 몇 개를 발사할지 모든 판단을 0.1초 만에 내립니다.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죠. 김태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스틸 박사님,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AI와 네트워크가 만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오후 내내 저는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김태훈 박사는 숨김없이 설명해줬어요. 알고리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이렇게까지 공개해 주시다니. 김태훈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틸 박사님은 진심으로 배우러 오셨잖아요. 진심에는 진심으로 답하는 게 맞죠. 그날 저녁 김태훈 박사가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이었어요. 전통적인 분위기의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인룸에 앉았어요. 테이블에는 불고기, 갈비찜, 잡채, 각종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소주를 따라줬어요. 스틸 박사님, 한국 소주 드셔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김태훈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이 첫 경험이시네요. 한국에서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술을 마십니다. 그가 잔을 들었어요. 건배.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소주를 마셨어요. 독했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시원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스틸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박사님을 경계했습니다. 미국에서 스파이를 보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김태훈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분은 진심으로 배우러 오셨구나. 그래서 모든 걸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박사님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학 이야기, 인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 김태훈 박사도 저처럼 가족을 많이 못 봤대요. 일에 매달려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대요. 이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꾸는 과학자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해.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지금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비밀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모든 게 무너질 뻔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존 해리슨 국장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해리슨 국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스틸, 즉시 귀국하라. 저는 놀랐어요. 왜요? 무슨 일이신가요? 해리슨 국장이 말했습니다. 펜타곤 명령이다. 한국 기술 도면을 빼내서 오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술 도면을 훔치라고요? 저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해리슨 국장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스틸, 자네는 미국 국방부 소속이야. 명령을 따라야 해. 자네 가족 생각해. 이걸 거부하면 자네 경력은 끝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배우러 온 겁니다. 정탐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해리슨 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48시간 준다. 그때까지 도면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귀국하든지 선택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펜타곤은 저를 스파이로 만들려는 겁니까? 크리스마스 오전, 서울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사람들은 행복한 얼굴로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명령을 따르면 김태훈 박사를 배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명령을 거부하면 제 경력은 끝이에요. 가족들은 어떻게 되죠? 오후 2시, 김태훈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스틸 박사님,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연구소에서 뵙고 싶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가겠습니다. 차를 타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김태훈 박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미소가 없었어요.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사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김태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스틸 박사님, 질문 하나 드리죠. 당신은 정말로 배우러 온 겁니까? 아니면 정탐하러 온 겁니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태훈 박사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태블릿을 제게 보여줬어요. 한국 정보기관이 포착한 펜타곤의 명령서였습니다. 기밀 문서였죠. 스틸에게 기술 도면 확보 명령.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김태훈 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당신은 미국 국방부 소속입니다. 명령을 받았잖아요. 저는 김태훈 박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박사님,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그 명령을 거부하겠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비웃었어요. 거부한다고요? 그럼 당신 경력은 끝이에요. 가족은 어떻게 하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추구해온 건 진실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김태훈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의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김태훈 박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모두 잃었어요. 저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요? 창밖으로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벽 3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존 해리슨 국장님께 저는 귀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25년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국의 오만함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과학은 국경을 넘어섭니다. 진실은 자존심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스틸 드림.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화면에 MAIL sent successfully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새벽 3시에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어요. 해방감이랄까요? 2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새벽 5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김태훈 박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김 박사님, 제가 연구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세요.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김태훈 박사의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태훈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태훈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봤어요. 왔군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어젯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저는 25년 경력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펜타곤의 명령, 제거부, 사직서 제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진실입니다. 박사님의 시스템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돈도 명예도 경력도 필요 없어요. 그저 과학자로서 진실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직서, 이메일을 보여드렸습니다. 김태훈 박사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스틸 박사님, 진정한 과학자시군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앉으시죠. 이제야 진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한 달간 저는 진정한 기술 교류를 경험했습니다. 김태훈 박사는 저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시스템의 세부 구조, AI 알고리즘의 핵심 코드,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설계 철학, 숨김없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연구소에 출근했어요.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료로 받아들였어요.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한 발에 2,000원짜리 소형 요격체를 사용합니다. 각 요격체는 간단한 유도 장치만 탑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100개, 200개가 AI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AI가 실시간으로 각 요격체의 상태를 파악하고 최적의 요격 경로를 계산해요. 한 요격체가 10% 확률로 성공한다면 10개를 동시에 발사하면 사실상 100%에 가까운 성공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확률의 마법이었어요. 1월 15일 경기도 안산의 실험장에서 저는 실시간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어요. 김태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100대의 드론을 동시에 요격합니다. 준비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관제실 모니터에 100개의 적색점이 나타났어요. 드론 때였습니다. 하늘에 실제로 100대의 드론이 떠올랐어요. 검은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스템 가동. 스크린에 녹색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요격체들이었죠. 그리고 땅에서 쉿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어요. 요격체들이 발사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녹색점들이 적색점들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리고 하나씩 만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요격이었어요. 하늘에서 작은 불꽃들이 터졌습니다. 10개, 20개, 50개, 80개. 불과 90초 만에 거의 모든 드론이 격추되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표적 100대 중 99대 격추, 요격률 99%.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의 눈물을 흘렸죠. 이게 가능했구나. 정말로 가능했어.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김태훈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스틸 박사님, 이제 이해하셨죠?
한 발에 40억 원이 아니라 한 발에 2,000원으로도 세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비싼 가격에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시스템에 있다는 걸 말이죠. 함께하면 더 강하다는 걸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드론의 잔해들이 천천히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2025년 2월,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국방부 소속은 아니었지만 독립자문관으로 활동하기로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죠. 웨인 박사님이 주선해 주셨어요. 펜타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얻었습니다. 2월 20일 펜타곤 회의실에 30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국방부 차관, 각군 장성들, 방산업체 대표들. 저는 단상에 섰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러 온 거니까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화면에 한국 시스템의 구조도를 띄웠어요. 개별 무기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한 발에 300만 달러짜리 미사일 하나보다 한 발에 2,000원짜리 요격체 100개가 더 효과적입니다. 비용은 1,500분의 1이지만 효과는 5배 이상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안산 실험장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100대의 드론이 99대 격추되는 장면.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협력한다면 전 세계의 방공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협력이 답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관계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스틸 박사, 당신 말이 맞소.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 국방부 차관도 악수를 청했어요. 스틸 박사 자문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오.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죠. 2월 25일 CNN에서 저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과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CNN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서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혁신적입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네, 혁신적입니다. 25년간 미국이 실패한 과제를 한국이 풀었어요. 한 발에 2,000원.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혁명입니다. 한국은 슈퍼 무기가 아니라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로 접근했습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죠. 앵커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기술을 배우고 함께 발전해야 해요.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한국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제 휴대폰은 폭발했어요.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3월에 들어서자 미국 국방정책이 실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공식 제안했어요.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3월 15일 록히드 마틴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워싱턴 DC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어요. 서명식을 지켜보며 감격스러웠습니다.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그리고 변화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2025년 3월 말 나토 본부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미국 자문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김태훈 박사도 한국 대표단과 함께 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폴란드가 가장 먼저 계약을 결정했어요. 15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이후 루마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인도, 호주, 줄줄이 한국 시스템을 주문했습니다. 전 세계 방공 시장의 지형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 수출액이 2025년엔 2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면에 한국 방산 강국으로 등극이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어요. 제 동료들도 변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MIT에서는 한국 방산 기술 특강이 열렸어요.
저도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저는 말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진실을 찾으십시오. 한국에서 배우십시오.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 2025년 6월 저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제안했어요. 스틸 박사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한미방산기술협력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소장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영광입니다. 부인과 딸들도 동의했어요. 7월 1일 우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강남 오피스, 한강 야경. 이 모든 것이 제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저는 매일 김태훈 박사와 함께 일합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과 미국 과학자들이 협력해요. 놀라운 시너지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세대 방공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스마트한 시스템이에요. 지금 저는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네요. 유람선이 지나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김태훈 박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요. 우리는 웃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죠. 벽에 붙은 포스트잇에는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 단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철학을 배웠죠. 한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함께하면 더 강하다고.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한국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1950년 전쟁, 1960년대 빈곤, 1997년 IMF.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매번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방공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한 발에 40억 원짜리 슈퍼 미사일이 아니라 한 발에 2,000원짜리 요격체 100개가 협력하는 시스템. 개인의 탁월함보다 집단의 조화. 이게 한국의 철학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놓쳤던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기억해 주세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지금은 세계를 지키는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진실을 찾으십시오. 경쟁보다 협력을, 오만함보다 겸손함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 딸은 한국 학교에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부인은 한국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저는 한국 동료들과 미래를 설계합니다. 이게 제 새로운 인생입니다. 25년간 찾던 답을 단 2달 만에 한국에서 찾았고 지금은 그 답을 전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도전하고 싶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며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십시오. 한국이 그렇게 했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